전체적인 구조, 교재의 구조가 첫 번째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죠. 그 시대적인 맥락, 어떤 교육 활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시기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시기를 한 4시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시기에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인 맥락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그러면 이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 즉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가르치는 행위, 교수 활동을 세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쭉 뭐 고대 시대의 교육, 그노시스적인 지식과 에피스테메적 지식, 뭔가 우주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찾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대변혁의 시기,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대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적인 전환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형태로서의 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산업화된 산업화 모형을 적용한 지식과 교수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에서 살펴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맥락에서 교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세 번째 챕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 역삼각형 또는 뭐 이거 삼각형, 그렇죠? 보통 이제 역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교사, 학생, 교과 지식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교육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사, 학생, 우리가 이제 뭐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과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느냐가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면 교육의 3요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교육의 3요소는 뭐냐라고 논의할 때 그 논의의 바운더리가 이미 표준 획일화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형이라는 거죠. 교육이 일어나려면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과 200년의 전통을 가진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번 학기의 교수학습 이론을 통해서 또는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당연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뭔가 객체로서의 상태를 암시하는 지식은 뭔가 전달 가능한 형태의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교육적인 그 활동들, 교수학습 활동의 핵심을 그렇게 보는, 내용들이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주로 이제 강의하다, 뭐 선언하다, 계몽하다, 개발하다 이렇게 시대별로 하이라이트 됐던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많이 쓰였던 영어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은 무언가가 객체적인 관점에서의 지식이 흘러나가는 그죠? 그래서 학습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교수 활동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제도 하에서 확산되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 사범학교인데 사범이 뭐예요? 사범. 그 교사할 때 사자랑 모범할 때 범자잖아요. 가르치는 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범학교는 뭘 배우는 거냐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모범적인 가르침이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교사 양성 과정의 것이랑은 조금 다른 컨셉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에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안에 예를 들면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범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선배 교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습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된 걸 보면은 이거 약간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무슨 스쿨이에요? 노멀 스쿨이잖아요. 우리가 노멀과 애브노멀은 보통 어떤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노멀하다, 노멀한 상태다, 좀 애브노멀하다 이러면 뭐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말은 그른 거죠, 벌써. 잘못된 거예요. 트랙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잣대. 예.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규준지향 평가랑 준거지향 평가라는 개념이 나오죠. 규준지향 평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상대평가. 준거지향 평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절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잣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고 그르고 잘못된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 하에서 우리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체제가 언제부터? 19세기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커리큘럼, 스탠다드 이런 개념들. 그래서 공통핵심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현재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교육과정을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가 크게 보면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국정교과서. 예, 그래서 뭐 근현대사 국정교과서 파동 뭐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집필하는 거예요. 집필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한 종이죠, 한 종. 예, 해당되는 교과목에 교과서가 하나. 그래서 아마 여기에 연세가 조금 있는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다 출판사가 교육부예요, 그냥. 예, 교육부에서 만든 책은 뭐냐면 국정교과서인 거죠. 해당되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검정교과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 검인정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정교과서는 뭐냐면은 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라서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섭외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2학년의 이 교과는 이러이러한 내용들과 수준들을 담으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 이 지침에 맞게끔 우리가 교과서를 집필을 합시다 해가지고 검정은 뭐냐면 출판사에서 교과서 심사본을 만들면 그거를 교과서 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끔 집필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설명의 분량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판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기준들은 이미 교육부의 교과서 편찬 또는 검정 심사 기준에 맞춰서 집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 형태가 이 검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학년 초에 학년이 시작하기 전이죠.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사회교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책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학부모, 그러니까 학운이 이런 데서 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를 쓸 것인지는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같은 학년에 같은 교과라고 할지라도 학교마다 교과서가 이제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검정교과서 제도고요. 인정교과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인정교과서는 조금 이제 다른데 예를 들면은 어떤 교과에서 이 교과 영역의 이 학년에 교과서로 쓸 수 있을 만한 도서다라고 어프로브 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약간 주교재 형태는 아니고 약간 보조교재의 성격을 좀 갖는 형태 요렇게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마다 있잖아요 교과서 채택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예를 들면은 검정교과서 주정부의 집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출판사가 출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형태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디 주에서는 인정교과서의 형태로 그냥 교사가 해당되는 학년의 수준에 맞는
교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책을 그냥 가져다가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마치 대학에서는 교수가 교재 그냥 선정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이번 학기에는.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양한 교육은 가능하겠죠. 예, 선생님의 어떤 가치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뭐 예를 들면 수학을 하더라도 어디는 뭐 문제풀이 중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디서는 원리라든지 수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교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인정교재를 쓰는 경우에는 교재가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성이 많아지면은 표준획일화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을 이게 잘하는 수업인지 못하는 수업인지 공통 기준을 적용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공통 핵심 교육과정 커먼 코어 커리큘럼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미국은 불과 한 이게 확립된 지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주별로 그냥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2학년인데 주별로 있잖아요. 나중에 학업 성취도, 예를 들면 전국 단위 뭐 SAT라든지 평가를 보면은 학력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그 해당되는 주에,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주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불만이 좀 있겠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 SAT라든지 이런 것들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교 수업이 재구조화가 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수업 같은 거. 그럼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뭐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뭐 굉장히 입시 교육만 치중된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고등학교 가면은 다 뭐 ACT나 SAT 준비를 엄청나게 해요, 애들이. 다만 관심이, 대학에 이제 진학하려고 관심이 진로를 이렇게 선택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극명하게 좀 우리나라보다 갈리니까 그런 게 좀 덜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통핵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관리적인 요소의 일종의 이제 장치다. 예, 공통적으로 평가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게 코어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러닝 스타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U클래스에 요것과 관련된 뭐 굉장히 간략한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메타 분석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학습 스타일.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학습 스타일이 뭐예요? 러닝 스타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박사과정 정도면 이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러닝 스타일을 하는 게 뭐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에서 학습 컨설팅 이런 거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UNI 러닝 스타일 검사예요. 학습 양식 검사.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학습자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학습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컨설턴트 분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 스타일과 러닝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약간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이용 선생님 설명하셨다시피 보통 러닝 스타일도 어느 관점에서 학습 양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정보 처리, 지각된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 비주얼, 그 다음에 뭐 오디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를 잘 처리하느냐, 아니면 청각적인 정보를 잘 처리하느냐, 또는 뭐 햅틱 이렇게 뭐 만지고 하는 이런 정보를 잘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처리하는 게 나의 강점인지에 따라서 뭐 시각적인 학습자, 청각적인 학습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장 의존적인 학습 양식을 가졌다, 장 독립적인 학습 양식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 의존적이라는 거는 나는 타인이라든지 환경에 이 상호작용 정도가 심한 거예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주변 환경에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은 소음 상황에 있어도 집중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학습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집중 못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도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뭐 1, 2년에 나온 게 아니라 거의 한 2, 30년 동안 이 러닝 스타일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논의가 됐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학습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학습 양식이나 정보 처리 방식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학습 내용을 제시를 한다. 즉 자극을 제시를 하면 정보 처리를 하는 효과성이 높아질 거 아니냐. 로직은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어떤 학습자가 시각적인 학습자면 시각적인 학습자한테는 같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시각적인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학습자가 빠르게 해당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습 양식과 관련된 기원을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1960년대에 적성처치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적성처치 상호작용 이론. 그래서 이거를 ATI라고 부릅니다. ATI. ATI 맞나? ATT? ATI. 자, ATI가 뭐냐면 aptitude. 우리가 적성을 attitude가 아니라 P가 들어가는 aptitude. 그 다음에 처치는 treatment예요. 그래서 AT interaction.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theory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학습 양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학습자들마다 적성이 다르다. 가지고 있는 타고난 적성들이 다르니까 이 적성들을 교수자가 잘 확인을 하고 적성에 맞는 형태로 처치, 여기서 말하는 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처치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설명의 난이도를 달리한다거나 학습 시간이나 분량들을 조절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뿌리예요. 물론 그 이전 고대부터 사실은 멘토링, 멘티, 멘토링 같은 것들은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에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교육이었고 심지어는 직업교육 영역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도제 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장인과 도제 사이에 거의 1대1 관계? 그렇잖아요. 개별하잖아요. 내 수준에 따라서, 내 도제의 수준에 따라서 마스터가 장인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수행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뿌리가 좀 있었고, 그거를 좀 과학화하려는 시도가 이제 1960년대 적성처치 상호작용. 그래서 뭐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라든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장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1960년대, 70년대 있어 왔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적성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볼 것이냐? 학습 양식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러닝 스타일과 관련돼서 아까 비주얼이다, 오디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미디어의 활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시각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성이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 같은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논의가 80년대 이후부터 쭉 있어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교육학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문율처럼 또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이러한 내용이 따지고 보니까 empirical evidence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정설로 굳어진 그래서 러닝 스타일 미스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학습 양식에 대한 신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화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동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러닝 스타일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구글 스칼라 같은 데에서 러닝 스타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학습자를 집단을 학습 양식에 따라서 나누고 처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교수적인 또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연구들은 뭐 완전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은 너무 맹신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만 우리가 딱 해결을 해주면 교육
교육에 대한 엄청난 효과성이 담보될 것처럼, 증진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성, 교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물 중에서 이런 것들을 주제 영역별로 이렇게 효과성들을, 효과 크기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메타 분석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한 10가지 정도 실제 교수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팩터들, 영향 요인들이 있다. 이게 뒷부분에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논문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발제 내용을 미리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을 쭉 보시다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뭘까? 어떤 연구들이 있길래 이 저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원뎁스만 조금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제가 가이드한 게 이제 논문들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그 인트로덕션이나 앱스트랙 부분에서 그러면 러닝 스타일이란 뭐다 이렇게 딱 대략적인 논문들을 보면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러닝 스타일 이런 거구나. 나중에 그러면 내가 뭐 연구를 하던 다른 교과목의 교재들을 보실 때에도 이제 확실하게 학습 양식과 관련된 논쟁 또는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과정은 이 수업을 그냥 수동적인 형태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음 학기에 이 책 갖고 내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꼼꼼히 이렇게 다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제한된 수업을 통해서 교육학의 재분야 또는 교육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술들을 막 인덱스하게 수업을 통해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뭔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나중에 내 연구를 진행할 때 연결고리가 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뽑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발제하는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지금 한 2주 정도 우리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처음의 마음, 초심이 조금 약간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표준 획일화 교육의 교수 활동의 핵심적인 특징들,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면 전달, 지시, 통제, 평가, 등급 매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생산 현장에서 관리자가 작업자들을 컨트롤하고 작업자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생산 목표, 불량품의 최소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교수활동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레이드를 매긴다. 그러면 마치 과일에서 우리가 또는 한우, 툭불, 그죠? 그럼 너는 툭불이고 너는 뭐 미국도 있어요. 뭐 초이스 등급이다, 프라임 등급이다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거든요.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한눈에 우리 이용 선생님이 잘 표현해 주셨다시피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눈 안에 시야 안에 학습자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안 보이면 불안해.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예를 들면 신뢰관계가 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활동을 아이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정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주변에 누가 감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면 내가 그냥 교수자로서 옆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는지 중간에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한다거나 뭐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제공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주어진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수행을 하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교수 활동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아직까지도 뭐 그게 유치원이 됐던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됐던 고등교육이 됐던 성인교육이 됐던 평생교육이 됐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교수 활동에 우리가 굉장히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은 표준회계라의 그 패러다임, 산업화의 패러다임이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끼친 또 내재화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존 하티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소는 사실은 뭐 이거를 존 하티가 10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논문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 주제 영역별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메타 분석을 하니까 아마 이 저자들이 조나티의 연구들을 계속 트래킹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는 요인들을 지금 이제 이 책 저술 과정에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의미가 있고, 이미 이제 2장에서도 연관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피아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피아제 프로그램 뭐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또는 발제자가 제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공부니까 그냥 내가 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표준 회계라 교육 1장에 대한 전체 맥락들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여전히 사실은 이게 뭐 산업혁명 시대의 공교육의 어떤 표준화 또는 공교육의 확산 20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 현장 안에 상존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패러다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선생님들 중에 뭐 김유련 선생님 아시겠지만 수업 경영, 학급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학급 경영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거든요. 학교 경영,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써요. 학급을 경영한다는 거는 내가 담임 교사로서 1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을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예, 우리 지금 제가 학부 교육 과정에서도 교직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학급 경영과 관련된 챕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 수업 중에 수업 방해 활동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교육일까? 이 아이가 왜 그런 문제 행동을 가지게 됐을까를 이해하려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예비교사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낸다, 뭐 눈짓을 준다, 뭐 접촉 신호를 보낸다, 뭐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테크닉.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성 또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감독자나 또는 감시자의 역할로 볼 것이냐, 진정한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놓고 내가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로 조금 가중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나 대응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